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법 아침바람이 매서운 게 무더운 더위가 지나간 게 실감이 나는 하루네요. 사시사철에 있는 우리나라 계절이 인생 같다는 생각 참 많이 듭니다. 구독자분들은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혹독한 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왠지 무더위를 잘 이겨낸 나에게 주는 보상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신을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영혼이 없다고 하죠. 기계적으로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죽지 못해 버티며 살았었는데, 다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으며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한시름 놓고 살고 있지만 저를 정말 죽음의 그 순간까지 몰아세웠던 짐승보다 못한 그 사람 때문에 가끔씩 가슴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해보려고 합니다. 솜씨 없지만 들어주세요. 사랑하면서 짐승보다 못하다고 욕을 할 만한 인연이 몇이나 될까요? 불행하게도 저에게 그 인연은 가장 가까이에 살 맞대고 살았던 남편이 주인공이에요. 누구나 그렇듯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세상에 좋은 건 다 해줄 것처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유혹이 다가오니 사람이 변하더군요. 변해도 너무 무섭게 변해버렸어요. 남편이었던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였어요. 남들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착실하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던 대학 새내기 시절. 사진에 관심이 있어 동아리에 들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서로 동아리 선후배로만 지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아 까마득한 선배였고 다가가기가 어려웠거든요. 동아리방에서 마주칠 때면 늘 무심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그가 어려웠던 저도 거리를 두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고백을 하더군요. 저에게 관심이 있다면서요. 전혀 예상도 못했고 티도 나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 저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구애가 시작됐어요. 거절받았다고 주눅들어 단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학교 내에서 종종 그를 마주치게 되었고 매번 먼저 인사를 해줬어요. 동아리에서 출사를 나갈 때면 무거운 짐은 그가 도맡아 들어주고 길이 험한 곳에는 제 옆에 붙어서 에스코트를 해주더군요. 알게 모르게 곁에서 저를 배려해주는 그의 행동에 소문이 금세 돌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소문이요. 주위에서 그와 저를 자꾸 엮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것들이 저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없다가도 생기는 거잖아요. 남자가 마음먹고 저에게 대시하는데 매너 있고 어른스러운 모습이라 저도 설레기 시작한 거죠.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7년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사귄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연애할 때 저에게 참 잘해줬어요. 7년 내내 데이트하는 날에는 늘 집까지 데려다 줬고 사람이 예의가 발라서 저희 부모님께도 살갑게 잘했고요. 연애만 하지 말고 어서 결혼하라는 소리가 저희 집에서 먼저 나올 정도였으니 저희 부모님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상이 되시죠? 그 사람 집에서도 결혼 얘기가 종종 나왔어요. 그래서 7년 뒤 결혼식까지 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2명의 아이가 생겼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첫째는 아빠를 닮았고 둘째는 저를 닮았는데 어쩜 그리 판박이로 닮았는지.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과 2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전업주부로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들 육아에 전념한 시간이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저더러 너무 맹목적이라고 싫은 소리들을 많이 했거든요. 나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야. 오늘도 커피 잘 마셨어? 벌써 들어가? 진짜 우렁각시가 따로 없다. 차 마시고 저녁도 먹고 들어가. 안 돼. 그 점심도 시원찮게 먹었을 거야. 나 없다고. 요즘 시대에 굶고 사는 것도 아닌데 간단한 게 먹어도 되지 뭘 그리 신경 써?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더 이따가 들어가. 어? 미안해. 또 만나자. 어? 아이고 정말 못 말린다 못 말려. 가끔 있는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늘 저였어요. 친구 만나 맛있는 음식 먹고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에 수다 떨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 전환도 돼서 좋았죠. 저도 싫어서 먼저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 어쩌겠어요. 남편은 제가 없으면 맛이 없다면서 밥도 제대로 안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겨우 쉬는 사람인데 보양되는 밥이라도 먹어야지 싶어 얼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니 그 자리가 저에겐 가시방석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 저더러 유별스럽다며 핀잔을 주고는 했죠. 친구들이.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소리가 그렇게 남편만 바라보다간 큰 코 다친다는 말이었어요. 지연아, 너 말이 심하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니? 아, 기분 나빴어? 미안해. 그냥 하는 소리였는데. 그런데 나도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 너무 가족 위주로 살잖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가정을 꾸리는데 내 가족이 제일 우선이지. 뭐가 우선이니? 내 말은 너도 좀 챙기라고. 너 언제가 뒤통수 맞는다? 친구는 저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라고 했고 기분이 나빴던 저는 그 친구를 한동안 안 보고 살았어요. 집단에는 옳은 소리라고 생각했겠지만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 말은 저와 상관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을 사소한다고 여겼고 화목하게 가정을 꾸리는 저에게 질투한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그 친구 말대로 될 일이 없는데 괜한 오지랖이라면서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앞날은 모르는 거더군요.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그날은 결혼 15주년을 맞아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녔던 날이었어요. 동남아로 여행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또 집에 돌아가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새로 입주 이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제 기분은 한껏 날아갈 것 같았죠. 모든 게 좋았어요. 두 아이들도 말썽 없이 공부 열심히 해주고 남편도 직장에서 승진해서 연봉이 오른 상태였거든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가족 위에 살았지만 불만은 전혀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딱 들어맞다고 느끼고 있을 때였는데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이혼하자고. 너 미쳤니? 너무 놀라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란 말도 안 나왔어요. 이혼을 하자니. 이혼을 하자니요.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진짜 이혼이 아니고 위장 이혼하자고. 크거나 크거나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 결혼 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면서 저 정말 아끼고 살았어요. 내 물건은 최소한으로 사고 남편과 가족들 위주로 샀고 시장을 볼 때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공설시장에 일부러 찾아가 무거운 걸 양손 가득 들고 집에 오기도 했고요. 남편이 외벌이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걸 알기에 저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던 건데 제가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은 재테크를 명목으로 주식을 해 빚을 졌다고 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억이나요. 우리 이혼 안 하면 빚 때문에 우리 집 다 날라가. 그러면 안 되잖아. 애초에 주식을 왜 한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는 말 안 하고 그랬냐고.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처음에는 돈이 됐대요. 그래서 조금씩 욕심을 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큰 빚을 졌다고 하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이혼을 할 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었어요. 당신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 생각 좀 따라줘. 안 그럼 우리 집 다 날린다니까? 애들 한창 크는 시간인데 집은 챙겨야지. 안 그래? 다른 수를 찾고 싶었어요. 이혼만은 안 된다고. 위장이라 해도 절대로 안 된다고. 버티고 싶었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양가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해 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1억이나 되는 돈을 해결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 시어머님. 혹시 놀라서 쓰러지시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고요. 진짜 위장이야? 몇 년만 참으면 되는 거야? 그래, 3년만 참아, 어? 내가 그 전에 어떻게든 해볼게. 대책은 있는 건지, 3년 만에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는 기반이라도 따라야 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당분간 따로 살게 되었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직장 때문에 장기 출장을 가셔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아이들한테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커다란 트렁크에 옷가지와 소지품을 챙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안해.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한테 한 말이에요. 우는 저를 안아주거나 달래줄 생각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던지고 가버렸어요. 분명 위장 이혼이라고 했는데 몇 년만 있으면 다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왜인지 그 사람이 영영 떠나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를 쫓아 현관문을 열었어요. 수빈이 아빠. 다급하게 문을 열고 나갔지만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버렸더군요.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몸이 이청거려서 몇 번이나 계단을 구를 뻔한 걸 겨우 지탱에 내려갔더니 차가 빠져나가는 소음이 들렸고 남편의 차가 저 멀리 달리는 모습만 제 눈에 담겼어요. 우리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남편을 보며 꼭 다시 돌아오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둔 그 사람이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걸려오는 전화의 안부만 물을 뿐 각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애들 생활비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낸다고 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그에게서는 한 푼도 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수빈아, 현준아, 엄마가 이제 일을 해야 해. 그래서 저녁에나 돼야 집에 올 거야. 왜? 엄마가 계속 아르바이트 했잖아.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 수빈이 네가 누나니까 엄마 올 때까지 현준이 좀 챙겨줘. 알았지? 두 아이에게 집안에 일어난 일을 모두 얘기해 줄 순 없었어요. 알려야 하는 취소한만 알린 채 그동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도록 해야 했죠. 눈치가 빤한 첫째는 제 표정만 보고도 알겠다고 했고 이제 6학년이 된 둘째는 싫다고 어리광을 부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마치 꿈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바람을 갖는 건 제 상황에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당장 처한 저의 현실이 더욱 못마땅해졌으니까요.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던 저에게 당장의 직업을 주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았어요.
식당이나 마트나 아니면 공장, 이런 것뿐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보수가 좋은 생산직 공장으로 출근을 하게 됐고, 하루 9시간 꼬박 생산 라인에 서 있는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참 다행인 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고 국 공휴일에는 쉴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생산직 일을 하면 잔업이나 야근, 휴일 근무도 잦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쉬는 날에는 아이들과 있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다행이다 여기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생활은 점점 안정이 되어 갔어요. 공장에 일하러 가게 됐다는 소리에 그 사람은 많이 미안해했고 생활비를 못 줘서 그것도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일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소리도 했어요. 마음의 짐이 좀 덜었다면서요. 저는 그 사람이 빚 때문에 엎어지면서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몇 번이나 놀라게 됩니다. 결혼 10년 동안 남편은 항상 좋은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 다정한 모습만 보여줬었거든요.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 코너에 몰려서 그런지 못 보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저에게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겠죠. 그러니 빚이 1억이 생기는 동안 눈치도 못 채고 살았던 거겠죠. 여보, 왜 연락이 안 돼? 음성 메시지 들으면 전화 좀 줘요? 위장 이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통화하면서 돈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싫은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건강 잘 챙기라는 말, 어서 이 일이 다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말, 아이들 근황 이런 데만 했거든요. 혼자 지내는데 혹시나 내 말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조심 또 조심했는데 무슨 일인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몇 주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걱정이 되니 연락을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니 답답해 미칠 것 같더군요. 이혼을 해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실종 실고도 어려웠어요. 별 수 없이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 미야. 어머님, 잘 계시죠? 애들 아빠 혹시 연락되세요? 제 전화를 안 받아서요.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통화가 안 되니?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출장은 언제 돌아오냐? 아, 그랬어요? 몇 년 있어야 한다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님이 충격을 받을까봐 해외로 출장을 갔다고 둘러댄 상황이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바로 어제도 그 사람과 통화를 했다고 하시는 말씀에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건지,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일이 또 생긴 건지, 아니면 여자가 생긴 건지,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고 전화기가 고장나서 그렇다고 둘러대는 변명을 들었어요. 분명 핑계를 댄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꼬치꼬치 캐묻는다 해도 이혼까지 해서 떨어져 지내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요.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줘야 빨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아이들도 저희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다니던 공장에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요. 3년이면 우리 가족 다시 합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아이들도 알게 되는 상황이 돼서 저도 단념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몸이 떨어지니 마음도 서서히 멀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이들을 혼자 키워내면서 솔직히 힘들었어요. 주변 지인들이 왜 남편이 안 보이냐며 의심하길래 이사도 했고 시어머님도 우리 상황을 알게 돼 저를 찾아와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가셨죠. 친정에서는 이혼까지 모르시고 일 때문에 떨어져 지낸다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니 이혼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위기였어요.
뭔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관계 때문에 저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 왕래도 끊은 채 일만 하면서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그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은 아빠의 부재였죠. 둘째는 아들이라 그런지 첫째와 완전 달랐고 저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들과 한바탕 말싸움을 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쥐에다 빠져버렸죠. 이럴 때 아빠가 나서서 아이와 얘기라도 나눴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아무리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내 자식이잖아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이 현준이랑 얘기 좀 해봐. 나 한동안 바쁜데. 나만 부모야? 당신도 부모야, 아빠라고. 그런데 왜 나만 다 짊어져야 하냐고. 꾹꾹 눌러놨던 감정이 무책임한 한마디에 터져버렸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아빠의 역할을 할 줄 알았지만 내 목만 아프더군요. 예전에 그 다정했던 아빠는 사라지고 없었고 자기 일이 자식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위장 이혼을 하고 5년 동안 그 사람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빈 껍데기만 남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남은 건 그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일이 다 해결되었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혼자 아이를 챙기며 아등바등 5년을 살아냈는데 남편이 막상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 얼떨떨하지만 했어요. 버티느라 힘들었던 거죠, 저도. 그러니 그 사람의 등장이 그리 반갑지 않았고요. 5년 전 끌고 나갔던 그 트렁크를 질질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보며 무덤덤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내가 앞으로 당신 호강시켜줄게. 우리 혼인신고도 다시 하고 남은 여생 100년 해로 합시다. 알았지? 미안하다면서 저를 끌어안는 그 사람이 서먹하고 어색했어요. 그리고 그 옷에서 나는 냄새로 낯설었고요. 희미하게 달큰한 향이 나는 게 꼭 여자 향수 같더군요. 당신 향수 뿌려? 어? 향수? 아니, 내 옷에 무슨 냄새나? 뭔가 이상했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있는데 딴지 굴고 싶지 않았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험업을 시작했는데 여성 고객을 상담하고 와서 그런가 보다 하니 그런 줄로만 알았고요. 그런데 그 향기가 중요한 단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에게 내연의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여성 고객으로 위장한 내연의 여자요. 그 인간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처음 목격한 사람은 바로 우리 큰딸이었어요. 큰딸은 고3 수험생이었는데 수학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쪽집게 과외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엄마, 나도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은데 내 이번 시험 진짜 잘 치고 싶어. 수학만 챙기면 돼. 한 번만, 응? 이번 시험만. 딸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고 내신 점수가 반영이 많이 되는 곳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더군요. 워낙 어려서부터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크는 아이라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던 아이라 부담이 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듣게 된 수학 쪽집게 과외. 그날 그곳에서 수업을 하고 나오는 길에 바로 옆집에서 웬 여자와 나오는 자기 아빠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된 겁니다. 수빈이가 본 게 뭔지 해명해봐. 당신 진짜 여자였어? 정말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그게 아니라 있잖아. 제대로 말해보란 말이야. 바람 피운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제 앞에서 우물쭈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서 있는데 절대로 바람을 안 피웠다는 말은 안 하더군요. 바람 났다는 걸 인정하는 행동이었어요.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산 똥 때문에 가슴 졸이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걸 버틴 건 저인데 정작 원인 제공자는 다른 여자 옆에 끼고 희희낙낙 살았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배신감에 가슴에 통증이 왔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쓰러진 제 곁에 딸이 놀라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여보! 엄마한테 손대지 말아요. 더러워, 진짜. 딸은 지 아빠를 향해 나를 세웠고 더럽다는 말에 놀랐는지 그 사람은 집에 나가버렸어요. 수빈아, 어쩌면 좋니? 저는 바닥에 널브러져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지나간 시간들이 억울했고 남편의 배신이 원통했습니다. 딸은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딸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꿈에도 그 여자 얼굴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심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지 예상이 되더군요. 집을 나가버렸던 그 사람은 며칠 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시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나 바람난 거 인정해. 솔직히 그 여자 덕분에 나 다시 재기할 수 있었어. 그 여자 돈 많아. 그래서 나 힘들 때 제일 많이 도와줬어. 제일 많이 도와준 여자 나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어. 당신이 싸지는 똥 치운 거 나야. 그 여자가 아니라. 너는 말을 해도 꼭...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갈라서자. 그동안 애들 키워주고 한 거 나도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고맙다고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평생 사는 건 나한테 진짜 못할 짓 같아. 저는 있는 힘껏 그 인간의 얼굴을 때렸어요. 짝 하고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났고 그 사람의 얼굴이 획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는 더 맞아야 해. 말 안 듣는 걔는 몽둥이가 약이랬어. 이 미친 여자가 그만하지 못해? 그야말로 청산 유스더군요. 뭐가 그리 당당한지. 빚을 진 것도 외도한 것도 모두 다 당당했어요. 모두 가족을 위해 애쓰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포장하면서요.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는 그 인간의 얼굴이 갑자기 역겹게 느껴졌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었고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혼 도장 찍어줬습니다. 파렴치한 그 인간이 재산 분할도 요구했는데 까짓 거 다 해줬습니다. 그냥 다 주고 다시는 이 인간 안 보고 살자 싶어서요. 물론 그 와중에 위자료 청구했죠. 그런데 그 위자료가 얼마 된다고요? 재산 분할 해준 돈이 훨씬 컸지만 그래도 미련두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인간과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합가하면서 들고 들어온 커다란 회색 트렁크를 다시 끌고 나갔어요. 예전 집을 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울었는데 그날은 울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가 나가는 모습을 유유히 바라봤고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는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허둥지둥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드디어 문이 닫히고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은 저 인간과 함께 저 문 밖으로 사라지게 해달라고요. 나는 욕심도 없으니 다만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빌었어요. 정말요. 한동안 이혼의 후유증을 겪어내야 했어요. 사람이 옆에 없다는 허전함보다 내가 배신을 당했다는 그 충격이 꽤 오래 가더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5년을 우리 가족 다시 합치는 생각만 했던 제 정성도 너무 아까웠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정리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비어지더군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그 인간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다 자랐고 나에게도 시간이 많이 생겨서 그동안 못 해본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했어요. 요즘 많이들 말하는 두 번째 20살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일을 꾸준히 했고 수입이 있었기에 그나마 동요가 적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돈이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그쯤 되자 마음이 많이 편했어요. 그래서인지 주위에서 요즘 인물 난다면서 연애하는 소리도 듣고요. 제 인생에 남자는 그 인간 하나라서 또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게 궁금하진 않은 건 아니었으나 워낙 심하게 당해서인지 쉽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멀리하고 저 자신에게 집중하며 평온하게 지낼 때였어요. 그때가 그 인간과 헤어지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어느 날 집으로 생각지도 않은 손님이 오게 됩니다. 바로 헤어진 그 인간의 어머니셨어요. 전 시어머님이요. 애미야, 오랜만이지? 어머님,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현준이한테 물어서 왔다. 제가 이혼한 후에도 둘째 아들은 할머니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던 모양이었어요. 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주소를 물어서 갑자기 들이닥친 거죠. 여기는 왜 오셨어요? 반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여길 찾아오신 건지, 본인도 찾아오기 민망한 곳이라는 걸 아시는지 거실 소파에 앉아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안 보고 산 지 10년. 그동안 시어머님도 나이가 더 드셔서 노쇠한 모습이었어요. 현준이 애비가 이상해. 변했어, 우리 아들이. 그 사람 변한 거야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10년 전에 이혼한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애비 대신 사과하마. 인간의 탈을 쓰고 하면 안 될 짓을 했어, 아들이. 어머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자식을 잘못을 했으니 부모 탓이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게야. 예전보다 작아진 몸체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넋두리를 하는 모습이 짠하면서도 짜증이 났어요. 이 노인네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싶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신가 궁금증도 일더군요. 시어머님은 얼마 안 가 본론을 꺼내셨어요. 애비가 지원한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때 내가 참 많이 반대했는데 다 큰 아들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 그래도 나는 놈이라 내 아들이 잘 살길 바랬다. 너한테 상처 준 것은 미안하지만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고 한다. 그래서 도망 온 거야. 요양원이요? 그 여자가 나를 싫어해. 내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요양원에 처박아 두려고 것 같고 내가 둘이 얘기하는 걸 몰래 들었지. 그래서 도망 온 거야. 세상에, 요양원에 가두려고 하다니. 요양원이라는 곳이 거동이 힘드시거나 나이 들어 혼자 계실 수 없어 보살핌을 받으려고 가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악독하게 생활 가능하신 분들도 자식들이 돌보기 힘들다는 핑계로 집어넣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들어갈 뻔한 곳도 바로 그곳이었고요. 나를 짐작 취급하는 아들 나도 필요 없다. 에미야, 염치가 없는 걸 나도 안다만 나 좀 받아줄 수 있겠니? 내가 갈 곳이 없다. 엄마, 할머니 같이 살아요, 네? 그래요, 엄마. 아빠는 정말 싫지만 할머니는 다른 분이잖아요. 애들 어릴 때 어머님이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잠적했을 때도 수시로 창궐하며 반찬을 해다 주시고 생활비도 종종 보태주시며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그때 그 정을 아이들도 잊지 못하는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계속 말하더군요. 노무가 울면서 저에게 사정을 하는데 차마 내칠 수가 없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상황이면 거절하기 힘들 텐데 한때는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지내던 사이에 매몰차게 할 수 없더라고요. 머리는 안 된다고 거절하라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고민이 많이 됐어요.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고는 간절하게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을 보고는 저도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님, 당분간이에요. 아셨죠? 고맙다. 고맙다, 애미야. 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까지 짠해져서 눈물이 고일 정도였어요. 대체 그 사람은 왜 인생을 이렇게도 난장판으로 사는 건지, 하나 남은 자기 부모조차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애초에 이해가 되는 인간이었으면 이혼하지도 않았겠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집의 식구는 한 명이 더 늘어 4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다 자라 직장에 다니는 2 아이들도 퇴근을 하면 바로 집에 와서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이면 교회로 함께 나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 우리 집을 찾으셨을 때 어두웠던 어머님의 표정도 많이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늘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아낌없이 하셨고요. 너는 속이 없니? 그 인간 엄마를 네가 왜 모셔? 엄마 작게 말해. 어머님 다 들어.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들으라고. 아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반찬을 갖다 주러 오신 엄마는 시어머님이 계신 걸 알고 난리가 나셨어요. 왜 저더러 이혼한 전남편 어머니를 모시고 있냐면서요. 딸인 저더러 멍청하다는 소리까지 하실 정도로 크게 화나셨어요. 구구절절 맞는 말씀을 하시는 엄마 목소리를 낮춘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게 그렇게도 마음이 쓰였어요. 겨우 엄마를 진정시켜 돌려보내고 작은 방에서 빼꼼히 문을 열고 나오신 시어머님은 별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한다고 해도 괜찮다면서 꿋꿋하게 쌀을 씻고 계신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이후로 친정 부모님을 집에 못 오시게 했어요. 이왕 같이 살게 된 거 마음 편하게 계시는 게 저도 좋았으니까요. 전 남편을 생각하면서 화부터 났지만 시어머니께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애초에 당분간만 같이 살기로 시작한 이상한 동거였어요. 정말 당분간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났고 그 1년 동안 저희 가족 많이 웃으면서 보낼 수 있었어요. 아빠의 빈자리로 우리 가족에서 허전함이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셨죠. 아마 그것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빛으로 향한 내리사랑 말이에요. 그 따뜻함에 아픈 아이들의 마음이 같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덩달아 저 역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의 지병이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은 이미 암 환자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약과 정기검진을 다니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산 지 1년 정도 지나면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누워서 일어나시지 못하시게 됐습니다. 어머님, 병원으로 가세요. 집에서 이렇게 있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아직은 괜찮아. 병원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걱정 마세요. 그냥 병원으로 가세요. 몇 번이나 병원 입원을 고안했지만 어머님은 고집을 부리셨어요. 내 병은 내가 안다고 그러시면서요. 결국 정신을 잃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그곳에서는 의사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5년 전에 수술을 하셨지만 3년 전 재발하셨어요. 그러고도 이 정도 버티신 건 정말 기적입니다. 어머님의 병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설마 암일 줄이야. 게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더욱 절망했고요. 의식을 잃은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했던 지난날의 제 모습을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늘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셨는데 그 마음에 화답드리지 못했던 모자란 며느리였던 저를 용서 구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고 며칠 뒤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눈 떠보셔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님.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저는 숨을 거둔 어머님을 붙들고 절규했습니다.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불러댔고요. 그 병실 안에는 저와 아이들만 있을 뿐 평생을 사랑하셨던 본인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당신 아들은 임종조차 지키지 않았던 거죠. 곧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도통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을 대신해 제가 장례식장을 차렸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 제대로 마무리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지인들은 잘 알지도 못해 문상객도 몇 없는 장례식장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그 대단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란 여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홀몸으로 나타났어요. 당신 뭐하는 인간이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문자라도 보면 연락을 했어야지. 해외 나가 있었어. 뭐? 그 잘난 와이프와 해외 여행이라도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고맙다. 닥쳐. 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 사람은 어머님이 영정사진을 보면서 절을 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요. 얼떨떨한 것 같았어요.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들이요. 마지막 절을 하면서 한참을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 있더니 곧 일어나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장례 좀 부탁하자. 도저히 내가 못하겠어. 뭐? 당연히 상주를 맡아야 할 아들이란 작자가 저더러 부탁을 하다니요.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자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 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쫓아온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라는 것도 있고 저에게 욕을 해댔고요. 정말 답없는 인간이구나 싶더군요. 진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었어요. 이미 그 인간에게 당한 게 한두 가지라야 말이죠.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줬고 제가 상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조용한 곳에 어머님을 모셨어요. 가족끼리 치르는 단촐한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님의 방으로 갔습니다. 희미하게 배어있는 어머님의 향기. 그 향기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참을 꺽꺽거리며 울고 나서 정신을 차린 후 저는 제 방으로 흐느적 기어갔습니다. 도저히 그 방에 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누우려니 긴장이 풀려 그런지 한기가 들었어요. 장롱을 열고 두꺼운 이불을 꺼내는데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 보니 작은 상자였고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이상해서 상자를 열어보니 그곳에 편지와 통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낯선 물건이었어요. 가만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에미야로 시작하고 있었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서였어요. 처음으로 끝까지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또 한 번 오열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오롯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들을 대신해 한 번 더 미안하다는 말도 있었죠. 수빈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나한테 남은 전 재산을 넣어놨다. 유방암에 걸리고 집을 팔아서 치료를 했지만 재발한 것을 알고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애비는 나를 요양병원에 넣으려고 했어. 자기가 편하려고 말이지.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단다. 이미 살 만큼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너희에게 이 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 어머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가며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어머님이 남기신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통장에는 2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그 후 어머니께 받은 돈에 대해 일절 말을 아꼈어요.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가만히 통장 안에 돈을 넣어두고 잊은 척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이 결혼할 때 각 통장에 1억씩 넣어서
아이들에게 줬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이란 소리에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나중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통장을 줄 거라고 하면서요. 지금도 가끔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요. 저에게 너무나도 따뜻하셨던 어머님. 분명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시기 빌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